나의 하루는 언제나 총기 손질 기름의 냄새와 나의 재능을 좀먹는 지독한 권태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3대대 2중대 1소대 소속 하사 이수현이다. 그리고 나는 이 부대의 유일한 여군 전투 부사관이었다. 오늘도 나의 동기들과 부대원들은 연병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전술 기동 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나의 자리는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차갑고 눅눅한 무기고 아니었다. 이 하사. 나의 소대장 박진태 소위가 어제 내린 명령이었다. 자네는 훈련에 참가하는 대신 무기고에 있는 모든 소총을 분해해서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자네 책임이야. 그것은 상사가 부에게 내리는 합리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열애이자 모욕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뼛속까지 마초 정신으로 가득 찬 이 젊은 소대장은 자신의 소대의 여군이, 그것도 전투부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나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여자로 취급할 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K2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총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놀이소의 뭉치, 가스 활대, 복좌, 용수철. 모든 부품들이 소리 없이 완벽한 순서에 따라 분해되었다. 이것은 내가 지난 몇 년간 수만 번도 더 반복했던 나의 몸이 기억하는 언어였다. 나는 무기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훈련하는 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열정은 넘쳤지만 허점투성이었다. 엄폐물을 잘못 선택한 분대장, 경계 자세가 흐트러진 소총수, 탄창을 교환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린 기관총 사수. 나는 그들의 모든 실수를 마치 매의 눈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모든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전술을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총기나 닫고 탄약이나 세는 여자였으니까 바로 그때였다. 실내 사격 훈련을 준비하던 신병 하나가 사고를 친 것은 박소희는 신병들의 군기를 잡겠다며 1분 안에 소총을 분할하고 다시 조립하는 시간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등병 이민우, 꾸물거리지 못해. 박소희의 고함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이민우 이병. 그는 몸이 약하고 손이 유난히 서툰 언제나 고문관 취급을 받는 아이였다. 아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공이 고정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 작은 부품은 아이의 군화 밑으로 굴러 들어가 버렸다. 아이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허둥대고 있었다. 10초 전. 9, 8. 박소희의 무자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저대로라면 이 이병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질 혹독한 얼차려를 감당해야 할 터였다. 나는 탄약 개수 확인이라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이 이병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탄약 상자를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이쿠, 내가 허리를 숙여 흩어진 탄약들을 줍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전투화 끝으로 이 이병의 군화 밑에 있던 그 작은 고정핀을 정확하게 그의 손 바로 옆으로 툭 쳐서 보내주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이 이병은
자신의 발치에 나타난 그 부품을 보고 놀란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재빨리 그 부품을 집어들었고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직전 소총 조립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저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의 시선을 느꼈다. 최 상사님, 우리 소대의 부소대장이자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진짜 군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는 내가 한 일을 정확하게 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생활관에 내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른 남자 부대원들은 시끄럽게 떠들거나 TV를 보며 그들의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온전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조용히 나의 개인 관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수건으로 감싸서 숨겨둔 나의 작은 비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나의 진짜 과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상자 속에서 하나의 훈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육군의 평범한 훈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들이 모여 1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는 특수전 합동훈련 과정에서 내가 받았던 훈장이었다. 훈장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특수전 합동훈련 최우수 저격수 하사 이수현. 나는 1년 전 그곳에서 수백 명의 남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명예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관자놀이 옆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희미한 흉터를 얻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최고의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보다 2배, 3배 더 땀을 흘렸다. 하지만 내가 자대 배치를 받은 이곳에서 나는 그저 군복 입은 여자일 뿐이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노력은 그저 성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시당하고 열외되고 있었다. 나는 훈장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로 훈련받았다. 나의 손은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나의 눈은 1km 밖의 목표물을 포착하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의 손은 총기나 닫고 나의 눈은 무능한 지휘관의 실수를 지켜보는 데 쓰이고 있었다. 나는 녹슬어가고 있는 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칼은 언젠가 반드시 칼집에서 뽑혀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진짜 가치를, 나의 진짜 힘을. 며칠 후 우리 소대는 DMZ, 비무장지대 내의 최전방 감시 초소로 파견되었다. 훈련소를 벗어나 실제 적과 마주하고 있는 땅. 공기 중에는 평화로운 긴장감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이 실전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는 나의 진짜 능력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다. 우리가 배치된 GP는 북한의 초소와 불과 800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중부전선의 가장 험준한 곳 중 하나였다. 비좁은 생활관, 길고 지루한 경계 근무, 그리고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좋았다. 나는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그 작은 희망은 박진태 소위의 편협함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실전적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소대 부사관으로서의 임무 대신 GP 내부의 행정 업무와
식량 및 보급품 관리, 그리고 무기 정비와 같은 그가 생각하는 여자들이나 하는 후방 지원 업무만을 맡겼다. 이 하사, 자네는 부대원들 식사나 제대로 챙기고 통신 장비나 잘 관리하도록, 순찰이나 매복 같은 위험한 임무는 우리 남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말 속에는 나를 보호하려는 배려가 아닌 나를 전력 외로 취급하는 명백한 차별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다른 부대원들은 그의 그런 태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했다. 내가 구해줬던 이민우 이병 같은 몇몇 신병들은 내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감히 소대장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최 상사님은 언제나처럼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이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상부로부터 우리 소대가 맡은 작전 구역 내에 새로운 북한군 침투 예상 루트를 정찰하라는 중요한 훈련 임무가 하달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고도의 전술적 판단과 은밀한 기동 능력을 요구하는 준작전이었다. 나는 이 임무야말로 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해당 지역의 지형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여러 개의 정찰 경로를 그려놓았다. 나는 박소희가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이번 임무만큼은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이수한 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다. 훈련 당일 아침, 소대원 전체가 작전 통제실에 모였다. 박소희는 대형 지도 앞에 서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과도한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1분대와 2분대의 임무를 나누고 각 분대의 천병과 무전병, 그리고 후방 어모조의 역할까지 상세하게 지정해 주었다. 그의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모든 임무 분담이 끝났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소대장님, 저의 임무는 무엇입지 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박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보며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 이하사, 잊을 뻔했군. 그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이하사는 여기 작전 통제실에 남아서 통신을 담당하도록. 이런 정찰 작전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괜히 여자 하나 끼어서 분대 전체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지. 알겠나? 그의 그 한마디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명예를 모든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였다. 그는 내가 동료들을 지키는 전우가 아닌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나는 주먹을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다. 나의 모든 군사훈련과 나의 모든 자기 통제력이 지금 당장 그의 멱살을 잡고 그 오만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몇몇 어린 신병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최 상사님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띠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도 있는 각이 잡힌 거수경례를 그에게 붙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나의 자리, 통신 장비가 놓인 구석으로 걸어갔다. 소대원들은 나의 그 알 수 없는 반응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서둘러 장비를 챙겨 정찰을 위해 초소를 빠져나갔다. 나는 텅 빈 작전 통제실에 홀로 남아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차가운 공포. 나는 지도 위에 박소희가 선택한 정찰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선택한 그 길은 전술적으로 최악의 경로였다. 그것은 양쪽이 높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적의 공격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전형적인 매복 계곡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나 없이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릇된 욕심이 그와 그리고 소대원 전체를 죽음의 덫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정의의 송신 버튼 위로 손을 가져갔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에게 경고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이성이, 나의 상처 입은 자존심이 나의 손을 막아섰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나를 무시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내버려둬.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군인이었으니까. 박진태 소위는 나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이 작전에서 열애시켰다. 그는 나의 명예를, 나의 자존심을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짓밟았다. 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군인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동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떤 취급을 하든 여전히 이 부대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홀로 숨막히는 작전 통제실에 남겨졌다. 그곳은 비좁았고 오래된 전자장비와 눅눅한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임무는 통신장비 앞에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앉아만 있는 무력한 행정병이 아니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거대한 작전 지도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소대원들이 착용한 GPS 추적 장치가 보내오는 신호를 대형 지도 위에 붉은색 핀으로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나의 눈앞에 하나의 거대한 기동 경로로 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내 머릿속의 모든 지식과 훈련의 기억을 총동원해 그들의 경로를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미친놈. 나는 나도 모르게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박진태 소위. 그는 지금 소대원 전체를 최악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경로는 가시산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양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막혀 있고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전형적인 깔때기 지형이었다. 전술학 교본의 1장에나 나올 법한 매복의 정석과도 같은 곳. 만약 적이 절벽 위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면 계곡 아래의 병력은 그저 움직이는 관역 신세가 될 뿐이었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이런 지형에서의 생존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었다. 나는 지금 눈을 감고도 적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복 지점과 화망 구성도를 그릴 수 있었다. 박소희의 그 오만함과 나를 배제한 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릇된 공명심이 20명에 가까운 젊은 목숨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동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나의 임무, 즉 통신병의 역할을 나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무정의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알파 하나, 여기는 지휘소. 감도 있나? 오버.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건조하고 전문적인 교신 용어를 사용했다. 잠시 후 박소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휘소, 여기는 알파 하나. 용건만 간단히 오버. 알파 하나. 현재 진입 중인 계곡. 지형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 적의 매복에 완벽하게 노출된 지형임. 즉시 진로를 변경하여 유급시 방향에 브라보 칩을 능선으로 우회할 것을 건의함. 시야 확보 및 전술적 우위 점령에 용이함. 이상 오버. 나는 나의 전술적 판단을 건의의 형태로 최대한 정중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그의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다. 지휘소, 쓸데없는 건의는 고맙군. 하지만 정찰 작전의 지휘관은 통신병인 이 하사가 아니라 바로 나, 박진태 소위야. 상황은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 이 하사는 하던 대로 무정의 앞에서 보거나 잘 받고 있도록. 알파 하나, 통신 끝,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전은 끊겼다. 그는 모든 소대원들이 듣고 있는 공용 주파수를 통해 나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묵살하고 내게 다시 한번 모욕을 준 것이다. 내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그 어리석은 결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대는 그의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계곡의 깊은 곳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나는 통제실의 모든 감시 장비를 최대치로 가동했다. 비록 낡고 성능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이용해 소대원들의 안전을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천병으로 나섰던 이민우 이병의 위치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그의 다급한 외침과 동물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멧돼지다. 큰 멧돼지야. 나는 즉시 계곡 입구에 고정된 유일한 원격 감시 카메라의 화면을 확대했다. 화면 속에는 이성을 잃은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이 이병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달려와서 도와주기 전에 이 이병은 저 날카로운 엄니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터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통제실 구석에 있던 동물 퇴치용 비살상 무기 발사 장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동물을 자극하는 초고주파 음파탄을 원격으로 발사하는 장치였다. 사거리는 짧았지만 지금 이 거리라면 아슬아슬하게 닿을 수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훈련 속에서 이 지역의 모든 지형지물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습도까지도 나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해두고 있었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머릿속으로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거리, 각도, 풍속, 그리고 탄도의 낙차까지. 나는 조중형도 없는 그 낡은 장비의 조종관을 잡고 나의 모든 감각에 의지해 발사 버튼을 눌렀다. 음파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갔다. 그리고 기적처럼 멧돼지와 이 이병의 바로 중간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삐이 하는 인간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날카로운 초음파가 터져나왔다. 멧돼지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방향을 틀어 미친 듯이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 이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바로 뒤에 있던 최 상사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무정의를 통해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하사,
나이스 샷.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그가 나의 능력을,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박소희는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소대원들을 이끌고 계곡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위험한 킬존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가장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알파 하나, 여기는 지휘소. 응답하라, 오버. 내가 다시 한번 무전을 보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치지직 거리는 불길한 전파방의 소음만이 내 귀를 때리고 있었다. 그들은 적의 재민게 걸린 것이다. 나는 지도 위에 표시된 그들의 마지막 위치를 보았다. 모든 붉은색 핀들이 계곡의 한가운데 가장 좁고 가장 깊은 곳에 무력하게 멈춰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린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들었다. 산 전체를 울리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총성을, AK-74 소총의 그 날카롭고 건조한 격발음을. 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박진태 소위의 마지막 명령은 이곳에 남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심장 속에서 더 크고 더 오래된 명령이 울리고 있었다. 동료를 버리지 마라. 나는 더 이상 통제실의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통제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나의 K-112 기관 단총을 집어들었다. 총기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나의 손에 그리고 나의 영혼에 다시 한번 전사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나는 전장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치지직.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던 교신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저 멀리 계곡의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총성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타타타. AK-74 특유의 날카롭고 건조한 격발음,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 K2 소총의 조금은 둔탁한 총성. 교전이 시작되었다. 작전 통제실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통제실의 모든 감시 장비를 미친 듯이 조작하기 시작했다. 낡은 장비였지만 나는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고정된 열 감지 카메라의 화면 속에서 계곡 한가운데에 옹기종기 뭉쳐있는 20개 남짓한 아군의 열 신호가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절벽의 능선 위에서 약 8배에서 10개로 추정되는 적의 열 신호가 그들을 향해 화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매복에 걸린 것이다. 나는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적의 수, 화기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위치. 나는 흩어진 정보들을 조합해 전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재구성했다. 적들은 단순한 북한군 초병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소대는 지금 그들의 완벽한 킬존 안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주파수를 돌려가며 필사적으로 교신을 시도했다. 알파 하나, 여기는 지휘소. 응답하라. 제발 응답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로 인한 절망적인 소음뿐이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박진태 소위의 마지막 명령은 이곳에 남아라는 것이었다.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은 곧 법이다.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탈영과도 같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였다. 만약 내가 이곳을 벗어난다면 나는 군법 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나의 군 생활은 그대로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창밖으로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저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저곳에 나의 동료들이, 나의 전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와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적을 향해 총을 겨누는 나의 동료였다. 특히 어설프지만 착했던 이민우 이병의 얼굴이, 그리고 언제나 묵묵히 나를 지켜봐 주던 최 상사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그들이 무능한 지휘관의 오만함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안전한 통제실 안에서 무력하게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하기로 했다. 나는 군법을 어기더라도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과 진짜 의무를 따르기로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전투 장비를 하나씩 내 몸에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나의 옛 분신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방탄 헬멧을 쓰고 K1의 기관 단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그리고 허리에는 수류탄과 나의 손에 가장 익숙한 군용 대검을 꽂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개인 관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의 진짜 자부심, 최우수 저격수 훈장을 전투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살아서 돌아와야만 하는 마지막 이유가 되어줄 터였다. 떠나기 직전 나는 통제실의 통신 기록 장치에 나의 마지막 음성을 남겼다. 현 시각 15시 42분. 여기는 지휘소. 알파 소대. 적의 매복으로 교신 두절 및 교전 발생 확인. 소대장의 전술적 실책으로 소대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됨. 본관 하사 이수현은 현 시간부로 소대장의 현장 대기 명령을 불복하고 아군 전투 지원 및 교신 재개를 위해 교전 지역으로 단독 출동함. 이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관에게 있음을 보고함. 나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건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정찰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나는 대신 숲과 바위, 그리고 어둠을 나의 은신처로 삼았다. 나는 나의 모든 특수부대 훈련 경험을 되살려 소리 없이 그리고 흔적 없이 교전 지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점점 더 짙게 섞여오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나의 모든 감각이 맹수처럼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 속에서 적의 위치와 아군의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나는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진짜 세상, 전쟁터로 돌아온 것이다. 교전 지역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나는 숲속에서 아주 희미한 부스럭거림을 감지했다. 나는 즉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북한군 군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후방을 경계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게 척후병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대검을 소리 없이 뽑아 들었다. 나는 고양이처럼 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나의 칼날이 그의 목의 경동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끊어버린 후였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는 그의 시신을 덤불 속에 숨겼다. 그리고 그의 소총과 탄약을 챙겼다. 미안하다, 이름 모를 적군.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법칙이다. 나는 마침내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능선 위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목격했다. 수많은 나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살아남은 몇 명은 바위 뒤에 웅크린 채
거의 다 떨어진 탄약으로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었다. 박진태 소인은 무정의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위, 절벽의 능선 위에서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K1A 기관 단총의 놀이쇠를 소리 없이 후퇴 전진시켰다. 첫 번째 탄환이 약실에 장전되었다. 나는 그들의 위치, 그들의 수, 그들의 화기 종류를 나의 눈과 나의 머릿속에 빠르게 스캔하고 입력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한 방역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박진태 소위는 자신의 소대를 지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의 문 앞에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장 무시하고 가장 경멸했던 단 한 명의 여자 군인뿐이었다. 좋다. 지금부터는 나의 전쟁이다. 능선 위 차가운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동료들은 무능한 지휘관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무정의는 여전히 먹통이었고 하늘은 침묵했다. 그들을 구해줄 지원군은 없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바로 나, 한 명의 여자 군인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내 머릿속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적의 화망, 병력 배치, 그리고 지형의 이점을 한눈에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계산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다. 나는 유령이 되어 그들의 심장부를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내야만 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소대를 가장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는 저 절벽 중턱의 적 기관총 진지였다. 저것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이상 아군의 그 어떤 방역도 불가능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숲의 그림자와 계속되는 총성을 나의 위장막으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움직임은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소리 없는 침투술 그 자체였다. 나는 나무십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바위와 나무 사이를 한 마리의 살쾡이처럼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동했다. 마침내 나는 적의 기관총 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측면의 작은 암벽에 도착했다. 거리는 약 70m. 나의 K1A 기관 단총으로는 정확한 조준이 쉽지 않은 거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나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적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나는 호흡을 조절하고 심박수를 떨어뜨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목표물, 기관총 사수의 머리만이 나의 시야에 가득 찼다. 나는 방가쇠의 건 손가락에 아주 천천히 압력을 가했다. 단 한 발. 나의 총알은 정확하게 녀석의 헬멧을 꿰뚫었다. 기관총 사수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진지 뒤로 쓰러졌다. 우리 소대의 숨통을 옥죄던 가장 강력한 화기가 그렇게 침묵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공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나의 위치를 버리고 다른 엄폐물을 향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의 측면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그들의 대열을 뒤에서부터 하나씩 조용히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후방을 경계하던 적 척후병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의 대검으로 그의 목숨을 소리 없이 거두었다. 나는 그의 탄약과 수류탄을 챙겼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여
그들의 통신병으로 보이는 놈의 근처에 수류탄 한 발을 정확하게 던져 넣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적의 통신 장비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들 역시 외부와의 교신이 끊긴 고립된 존재가 된 것이다. 나의 계속되는 기습 공격에 적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에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계곡 아래 바위 뒤에 숨어있던 우리 소대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잠잠해진 적의 기관총, 적진의 측면에서 터져나오는 의문의 폭발과 비명소리. 그들은 어디선가 나타난 미지의 아군이 자신들을 쉬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군이다. 지원군이 도착했다. 누군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최 상사님은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무정의를 통해 소대원들에게 외쳤다. 모두들 정신 차려. 지금이 기회다. 적의 측면이 무너지고 있다. 전원, 내가 엄호할 테니 5시 방향의 능선으로 퇴로를 확보한다. 빨리 움직여. 그의 노련한 지휘 아래 우리 소대원들은 마침내 지옥 같던 킬존에서 벗어나 방역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 박진태 소위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적의 지휘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상위였다. 그는 곧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거대한 지원군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단 한 명의 요원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는 남은 서너 명의 부대원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의 목표를 우리 소대 선멸에서 유령 사냥으로 바꾸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일대 다수의 위험한 술래잡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흔적을 지우고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숲속을 이동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최고의 추적자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는 나 역시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만 했다. 나는 내가 이곳으로 오면서 미리 파악해두었던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곳은 좁고 가파른 바위 협곡이었다. 양쪽이 막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완벽한 함정. 나는 그곳으로 그들을 유인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부러 나의 흔적을 그들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남겼다. 사용한 탄피 하나, 전투화 자국, 나의 미끼를 그들은 의심 없이 물었다. 적의 지휘관과 남은 3명의 부하들이 나를 쫓아 그 좁은 협곡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협곡의 가장 높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남은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고 거대한 평온 속에 잠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하사 이수연이 아니었다. 나는 적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한 마리의 외로운 독검이었다. 나는 바위 틈으로 나를 사냥하러 오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놈들은 나를 사냥하러 올 것이다. 내가 파놓은 이 작은 거미줄 안으로. 좋다.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다. 나와 저놈들의 마지막 파티를 시작해볼까. 나의 손가락이 조용히 방가소의 위로 올라갔다. 내가 선택한 그 좁고 가파른 협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었다. 나는 그 무덤의 가장 높은 곳, 달빛조차 비껴가는 바위 그림자 속에 나의 몸을 숨겼다. 나는 나의 K-118 기관 단총을
가장 효율적인 사격 각도가 나오는 곳에 거치했다. 그리고 나의 숨을, 나의 심장 박동을 주변의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조절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냥을 기다리는 굶주린 암표범이었다. 잠시 후 나의 먹잇감들이 내가 파놓은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적의 지휘관인 상위와 그의 마지막 남은 정예부대원 3명.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이전의 그 자신만만함 대신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자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협곡 안으로 들어서자 전술 대형으로 흩어졌다. 2명은 좌측, 2명은 우측. 그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 좁은 공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나의 유효 사거리 안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킬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나는 내가 미리 설치해둔 아주 간단한 함정을 발동시켰다. 내가 발치해 있던 작은 돌멩이를 굴리자 그 돌멩이는 내가 쳐놓은 얇은 낚싯줄을 건드렸고 그 줄에 연결된 깡통 몇 개가 협곡의 반대편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아주 원시적이고 어설픈 함정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인간의 감각은 가장 사소한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저쪽이다. 적 지휘관이 소리쳤다. 그와 그의 부하 한 명이 소리가 난 쪽으로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 1초. 내게 필요한 시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타타탕. 나의 기관 단총이 짧고 정제된 불을 뿜었다. 3발의 점사. 나의 총알은 정확하게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대열 측면을 완벽하게 노출하고 있던 다른 2명의 목과 심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었다. 컥. 2명의 적군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매복이다. 엎드려. 적 지휘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와 남은 부하 한 명은 재빨리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이제 상황은 2대1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놈들의 사기는 이미 절반 이상 꺾여버렸다는 것을. 그때부터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알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동료의 죽음에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튀어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적 지휘관은 예상외로 침착했다. 그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거기 있는 게 누군지 안다. 남조선 특작조 동무. 그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나는 그의 그 가짜는 심리전에 코웃음으로 대답했다. 대신 나는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바위 뒤로 조용히 몸을 옮겼다. 적 지휘관은 내가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부하에게 손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 부하가 나를 유인하기 위해 엄호 사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적 지휘관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측면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하지만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부하가 엄호 사격을 위해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당! 다시 한번 단 한 발의 총성. 그의 부하는 미간에 정확하게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이제 이 협곡 안에는 오직 나와 적의 지휘관, 단 2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부하마저 잃었다는 사실에 마침내 이성을 잃은 듯했다.
이 개 같은 년,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이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총격전으로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기관 단총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의 대검을 뽑아 들었다. 그는 내가 무기를 버린 것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에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가 내 앞까지 다다라 자신의 소총 개머리판으로 나의 머리를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그의 공격을 옆으로 비스듬히 피하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 그의 복부를 나의 어깨로 들이받았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소총을 든 팔을 꺾어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제 이것은 무기가 아닌 오직 맨몸과 맨몸으로 부딪히는 짐승들의 싸움이었다. 그는 나보다 덩치도 컸고 힘도 좋았다. 그는 나를 찍어 누르려 했고 나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관절과 급소를 공격했다. 우리의 몸이 흙바닥 위에서 뒤엉켰다. 그의 주먹이 나의 뺨을 스쳐 나의 관자놀이에 있는 옛 흉터를 건드렸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서 5년 전 프라하의 그 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죄책감, 나의 모든 감정이 하나의 거대한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나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그의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나의 대검을 그의 목 바로 앞에 들이댔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떠올랐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나의 칼자루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했다. 그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협곡 안에는 나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온몸이 땀과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가 쓰러뜨린 적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무기를 모두 회수하고 그들의 군번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지옥 같았던 그 협곡을 걸어 나왔다. 내가 협곡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나의 동료들이 최 상사님과 그리고 박진태 소위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총성이 멋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등 뒤로 협곡 안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적들의 시체를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여자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소대원들은 모두 경악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민우 이병은 거의 신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최 상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향해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진심 어리고 가장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박진태 소위, 그는 나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무시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달은 한 남자의 완전한 패배와 경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어떤 사과의 말보다도 더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말문이 막힌 것이다. 나는 그를 지나쳐 최 상사님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나의 상관이었던 그를 향해 똑바로 서서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초의 상사님, 적분대, 전원 사살 및 생포 완료, 아군 피해 확인 바람,
이상 임무 종료 보고 드립니다. 나의 임무는 정말로 끝이 났다. 협곡 안에서의 총성이 멎었을 때 그곳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지원을 위해 출동한 우리 군의 헬리콥터 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의무병들이 부상당한 나의 동료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지쳐 있었지만 잠시도 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군용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의무병들과 함께 동료들의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다. 나의 손은 피와 흙과 화약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박진태 소위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모든 믿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대원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그의 지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우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최전방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군 최고사령부의 합동조사단에 의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며칠 밤낮으로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해야 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군인으로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했던 모든 전술적인 상황만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보고했다. 박진태 소위의 명백한 전술적 실책, 내가 수차례에 걸쳐 보냈던 경고 교신, 그리고 내가 단독 행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순간의 절박함까지 조사단의 장성들은 나의 진술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이 처음에 그 의심과 불신에서 점차 놀라움과 경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제출한 교전 기록과 살아남은 다른 소대원들의 증언, 특히 최 상사님의 결정적인 증언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태 소위에 대한 군법 회의는 신속하게 열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내가 명령에 불복종하고 단독 행동으로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그 비겁한 변명은 살아남은 소대원들의 분노에 찬 증언과 그가 나의 경고를 무시했던 교신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부족, 명백한 전술적 실책으로 인한 부대원 위험 초래, 그리고 전투 부사관에 대한 차별적 임무 배제 등 그의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결국 불명예 전역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그 오만함과 편견은 결국 그 자신의 군 생활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나는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원래의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떠나기 전에 그 부대가 아니었다. 내가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동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작은 환영식을 준비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어색함이나 무시가 없었다. 그곳에는 생명의 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진정한 전우를 향한 깊은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다. 나를 구해줬던, 그리고 내가 구해줬던 이민우 이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다가왔다.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내 앞에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다른 소대원들도 모두 그를 따라 나를 향해 경례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상사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나의 어깨를 2번 툭툭 쳐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고 더 진한 의미가 담긴 그만의 방식의 인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부대에서 마침내 진정한 동료로, 진정한 군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사단장님은 별 3개의 계급장이 빛나는 위엄 있는 노장이었다. 그는 내게 직접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이수연 하사, 자네의 행동은 명백히 지휘 계통을 무시한 중대한 군율 위반이었네. 그의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군인을 처벌하는 지휘관은 지휘관 자격이 없는 법이지.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그저 명령에만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야. 때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군인이 필요하네. 그는 내 앞에 새로운 발령 명령서를 내려놓았다. 자네의 능력은 이 평범한 보병 부대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자네의 진짜 자리는 이곳이 아닐세. 자네는 자네의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해. 그것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곳에 새로운 대테러팀의 팀장으로 나를 임명한다는 파격적인 승진 및 전출 명령이었다. 나는 하사에서 중사로 2계급 특진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명령서를 내려다보았다. 나의 실패했던 과거가, 나의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 내게 돌아온 것이다. 나는 내가 떠나왔던 나의 옛 부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그곳은 내게 굴욕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곳이지만 동시에 내가 군인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고마운 곳이기도 했다. 나는 나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나의 옛 동료들을 향해 마지막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이 부대를 떠난다. 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겼던 이 부대를 떠난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큰 전쟁터로 나의 진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새로운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날의 전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제9보병사단의 평범한 하사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을 양성하는 특수전훈련소의 신임 교관, 대위 이수현이었다. 나의 새로운 세상은 치열하고 엄격하며 동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나의 새로운 임무는 적을 사살하는 것이 아닌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괴물들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전투 기술과 내가 겪었던 모든 실패의 경험을 이 젊고 가능성 넘치는 훈련병들에게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전 부대에서처럼 얼음 마녀라고 불렀다. 나는 훈련 중에 단 한 톨의 자비도 단 한순간의 온정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인간의 한계까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몰아붙였다. 전쟁터에는 남군과 여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남는 군인과 죽는 군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너희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온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첫 번째 실전이 마지막 실전이 될 것이다. 나의 훈련 방식은 지독했고 나의 평가는 냉혹했다. 하지만 훈련병들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존경하고 신뢰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나의 이 모든 혹독함이 결국에는 전장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가장 실전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는 특히 여군 훈련병들에게 더욱 엄격했다. 나는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 어떤 동정이나 특별 대우도 받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마지막 종합훈련인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 훈련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한 젊은 여군 하사를 팀의 리더로 임명했다. 그녀는 사격술과 체력은 뛰어났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해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훈련 도중 5년 전의 나처럼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녀의 팀은 적의 함정에 빠졌고 가상의 인질은 사망 처리되었다. 훈련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훈련이 끝나고 그녀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5년 전 프라하의 그 밤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옛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녀를 나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무기다. 너는 약한 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닐 텐데.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나의 전투복 소매를 걷어 관자놀이 옆에 남은 그 희미한 흉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겪었던 실패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동료를 잃을 뻔했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당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너는 오늘 그 어떤 성공적인 훈련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배웠다. 그것은 너 자신의 한계와 책임감의 무게다. 오늘의 이 패배를 뼈에 새겨라.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다시는 네 동료를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의 그 진심 어린 그러나 냉정한 충고에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 같은 의지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과거가, 나의 상처가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걸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가끔 서지훈 소령님이 훈련소 시찰을 위해 찾아오곤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상관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자네가 온 이후로 우리 군의 특수부대 여군들의 기량이 몰라보게 달라졌어. 모두 자네 덕분이야. 하 대위. 저는 그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1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내가 처음으로 맡았던 신입 기수가 마침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이 왔다. 그날 나는 훈련병들에게 마지막 훈시를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모든 공식적인 일과를 마치고 홀로 훈련소의 야외 사격장으로 향했다. 나는 내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나는 표적을 향해 숨을 고르고 조용히 한 클립의 탄창을 모두 비웠다. 모든 총알은 정확하게 관역의 한가운데 단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냈다. 나의 감각은, 나의 실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격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병사 하나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1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내가 구해줬고 군대에서 다시 만났던 이제는 어엿한 병장이 된
이민우 병장이었다. 그는 이곳 훈련소의 지원 부대원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늠름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프라하의 밤은 실패로, 나의 군 생활은 죄책감으로 끝났다. 나는 평범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다른 형태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거미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거미들을 키워내는 거미집 그 자체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명예이자 나의 새로운 조국이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